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쭉 배웠었던 사회정의와 윤리에서도 분배적 정의와 관련한 내용들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학습지 29쪽이고요. 마르크스의 사상, 그리고 우리가 생활과 윤리를 배우는 만큼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들이 또 있겠죠?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 혹은 카를 마르크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마르크스는 여러분도 자세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를 굉장히 잘 정립한 그런 사상가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자본주의에는 굉장히 큰 어떤 문제점이 있다 라면서 제시를 한 거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마르크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꼬집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자본주의를 비판했을까 한번 볼까요? 먼저 여러분, 자본주의가 뭔지부터 짚어볼까요? 자본주의가 뭐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경제체제이죠?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윤 획득, 여기에 목적을 두고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러는 경제체제를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노동 분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실제로 이 분업이라는 게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산업사회의 중요한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한 생산에 있어서 과정을 여러 가지로 분할해서 한 과정,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는, 이걸 바로 분업이라고 하는데요. 마르크스는 이런 노동 분업으로 인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 소외가 심화된다 라고 보았어요. 이 분업으로 인한 노동 소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양극화를 초래해서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한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이 자본가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죠. 사서. 마르크스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이러한 계급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라고 바라보는데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자본가들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이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간의 양극화를 초래해요. 그래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분업으로 인한 노동 소외까지 봅시다. 자본주의 사회에 자본가가 있어요. 이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사유하고 있죠.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재산으로 사유하고 있어요. 이때 이 생산수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생산해내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해도 공장을 건설할 땅이 처음에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땅에 공장을 또 건설해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 어떤 재료들도 필요하고, 자동차를 만드는 기계 또한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생산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자본가들은 이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을 이용해서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죠. 그래서 생산을 위해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삽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 노동자들은 자동차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자동차를 만들어요, 이 노동자들이. 그러면 산업사회에서 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 노동자들은 어떻게 일을 하죠? 바로 분업을 하죠, 분업.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바퀴에 쓰이는 부품을 만들어. 그러면 이 사람은 창문을 만들고, 또 이 사람은 차체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들을 잘게 쪼개서 한 과정을 맡아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죠. 이걸 바로 분업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르크스는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마르크스는 노동을 나쁘게 본 것이 아니에요. 노동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좋은 것이라고 봤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왜? 바로 노동은 우리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본성이다 라고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창조적인 노동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고 잠재력을 개발하고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생산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노동자들이 하는 이 분업을 통해서 하는 이 노동들, 바퀴의 부품을 만드는 거,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죠. 바퀴의 부품을 계속해서 만들고, 창문만 계속해서 만들고, 이런 과정을 과연 자아 실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마르크스가 볼 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들의 분업에 의한 노동들, 이런 노동들은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자아 실현을 가능케 하는 그런 노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분업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 자동차의 바퀴 하나를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했을 때, 이 노동자는 자신이 만들어낸 산물인 이 자동차에게 있어서도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든 건 겨우 이 바퀴 하나일 뿐이고, 심지어 이 자동차조차 이 노동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죠. 바로 자본가의 소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의 산물로부터도 소외될 뿐더러, 자본가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죠.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수단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구매를 하면서 많은 값을 지불하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가능한 한 적은 임금을 주려고 노력하겠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착취가 일어난다 라고 마르크스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노동은 마르크스가 바라봤던 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그런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노동이 아니죠. 어떤 노동일까요? 그저 자본가들의 이익의 수단이 되는 그런 노동이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도구로서의 노동. 그래서 마르크스가 보기에 노동은 원래 이런 것이어야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이렇게 전락해버린다 라고 해서 지금 노동 소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이 자본주의의 생산체계에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부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자아를 실현하지 못하고 이 노동을 통해서 잠재력을 개발시키지 못하고 그저 이 노동을 의식주 그리고 생계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양극화는 점점 더 심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비판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아시겠죠? 그러면 마르크스는 이 자본주의 사회와 다르게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그것도 같이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먼저 자본주의 사회가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지금 이 둘 사이에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사회체제 하에 있죠.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 양극화가 점점 갈수록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심화가 돼요. 이렇게 심화가 되면 결국에 이 자본주의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몰락할 수밖에 없다. 라고 바라봤는데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상사회로 가기 위해서 혁명을 해야 한다 라고 봤어요.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봤어요. 바로 이 노동자들을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프롤레타리아들이 혁명의 주체가 되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인해서 사회주의 사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회주의 사회는요,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인데요. 이 사회는 아직 이상사회가 아니에요. 과도기라고 바라봅니다. 이상사회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 지금 그런 사회인 거죠. 그래서 이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 자본가들을 지배하고요. 이거를 바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 있죠. 사회주의 사회다, 공산주의 사회다 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 2단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계급이 존재하죠. 국가가 존재를 하고 계급이 존재하고 이런 사회에서 지금 소외가 점점 극복이 되고요. 결국에 지향하는 이상사회로 가게 돼요. 이게 바로 공산사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사회예요. 마르크스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외가 완전히 극복되고요. 계급이라는 것이 사라지죠. 계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산사회에서는 이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들이 독점을 했었던 그 생산수단을 모두가 공유합니다. 공유. 그래서 생산수단을 누군가가 사유하지 않고 모두의 것으로 공유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인데 이 정의로운 사회에서 분배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르크스가 자아실현으로서의 노동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모두들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합니다. 이게 지금 이상사회,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정의로운 분배 방식이다 라고 마르크스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받고 이게 바로 마르크스가 지향했던 공산주의 사회인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학습지와 함께 공산사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마르크스의 이상사회, 공산사회는 자본주의에서 자본가가 독점했었던, 사적으로 소유했었던 이 생산수단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따라서 일한다고요? 능력에 따라서 노동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죠? 자기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동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노동의 긍정적인 모습에 따라서
자아가 실현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공유한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한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나요? 정의로운 분배는 각자가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받는 거, 필요한 만큼 분배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학습지에 공산사회 맨 밑에 그 빈칸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문제를 보면서 하나를 더 얘기하고 넘어가 볼까 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지금 2020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문제인데요. 빠르게 한번 보면 을이 지금 마르크스예요. 봅시다. 생산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분배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아까 봤던 내용들. 그래서 지금 을이 마르크스인데 3번 선지를 볼까요? 마르크스는 각자의 능력에 비례한 분배가 정의롭다고 본다. 그럼 이게 답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틀린 말이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능력에 비례한 분배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분배는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정의로운 분배는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5번 선지를 한번 볼까요? 봅시다. 5번 선지를 보면 갑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고 을은 마르크스예요. 이 마르크스는 재화의 균등 분배를 정의롭지 않다고 본다 라고 해서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번이 답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 EBS 해설지를 보면 마르크스는 재화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본다 라고 나와 있죠. 사회주의와 관련해서 마르크스가 균등 분배를 주장한다 라는 어떤 오해들이 종종 있어 왔어요. 혹은 이제 오해가 아니라 균등 분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건데요. 지금 2020 수능 특강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정의롭지 못한다고 본다 해서 균등 분배는 무엇이냐? n분의 1로 똑같이 동일하게 분배를 하는 것을 지금 균등 분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같은 몫을 똑같이 균등하게 분배하는 거, 이거를 이제 n분의 1 균등 분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이 마르크스에 대해서 균등 분배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 필요에 따라서 분배한다는 거, 이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몫을 이렇게 균등하게 분배하자고 주장한 것은 아니라는 거,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이 사실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분배적 정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의론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과 윤리에서 계속해서 하는 게 뭐죠? 바로 윤리적 쟁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로 우대정책이 있습니다. 우대정책이란 어떤 것인가요? 사회에서 차별을 받아온 약자들, 이 약자에게 있어서 대학 입학 혹은 취업,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가산점을 주거나 어떤 혜택을 줌으로써 기회를 증대시켜주는 그런 사회정책을 우대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대정책의 예로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하버드에서는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요. 미국 전체에서 이제 소수 인종이 차지하는 비율대로 그만큼 이 하버드의 신입생을 소수 인종으로 뽑는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에요. 이런 우대 정책에 대해서 각각 찬성하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어떤 주장들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찬성입니다. 찬성 측의 근거로는 첫 번째로 보상의 논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 당했던 부당한 차별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보상의 논리로서 찬성을 하는 입장의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공리주의의 논리에 따라서 우대 정책을 시행을 하면 사회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평화, 그리고 행복, 그리고 이 사회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 사회의 이익,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죠. 이런 논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분배적인 측면에서의 논리도 있어요. 우리가 롤스 할 때 배웠던 그런 정의의 원칙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근거라고 볼 수 있죠.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운으로 발생한 이런 불평등들을 시정해서 실질적인 무엇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할까요? 바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다. 롤스도 기회의 평등을 말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는 근거. 그렇다면 반대 근거도 있겠죠? 반대 근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이렇게 우대 정책으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특혜를 주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근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의 논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과거의 차별에 대해서 잘못이 없는 후손에게 보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근거를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대 정책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기회를 주게 되면 개인이 노력해서 혹은 개인의 재능으로 인해서 얻어낸 성취, 이것들을 다소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과서에 따르면 업적주의, 여러분이 개인의 어떤 재능 그리고 노력으로 얻은 사회적 지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업적주의인데, 이런 업적주의를 위배하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반대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대 정책 말고 부유세, 이런 조세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이 또 있어요. 부유세란 무엇이냐? 자산이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그 많은 자산만큼 비례적으로 혹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게 누진적으로 과세를 하는 거, 세금을 매기는 거, 이것을 바로 부유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부유세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 어떤 근거를 들 수 있을까요? 이 부유세라는 것은 어떤 거죠? 부유한 사람들의 부를 세금으로서 걷어서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지금 부유세죠. 그래서 부의 재분배, 이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불평등, 이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근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빈부격차를 완화해서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근거를 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노직의 입장에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죠. 정당하게 얻은 개인의 재산권, 이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보유세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부유세라는 것이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에 대한 역으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이런 우대정책, 부유세,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실제로 현실에서도 정치적으로 상이한 입장에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정책 시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사회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는 점, 여러분도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만의 입장을 또 가지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배적 정의와 관련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교정적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